없죠. 메밀꽃 필무렵이 어때요? 되게 우리가 일제 식민지하잖아, 식민지하. 근데 왜 식민지하에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뭡니까? 막 농촌 풍경 이야기하고 뭐 그런 거 이야기, 낭만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이 국문학을 공부를 안 했으면 야, 이분은 되게 어떻게 팔자가 좀 좋으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일제의 식민지 하에서 메밀꽃 필무렵을 왜 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이호석의 메밀꽃 필무렵인데 지금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전문적인 용어로 뭔지 아세요? 현실 부정? 비정? 현실을 비켜선 서정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말이 멋있죠. 현실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봐요. 그런 것을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메밀꽃 필무렵을 통해서 이 현실이 일제하고 힘들어. 그러면 그 힘든 일제하를 또 다른 걸로 돌리는 거죠. 우리가 백석이라는 시인을 보면 되게 막 뭡니까? 고향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백석을 여러분 2차적 저항 시인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좀 시간이 되시면 질성서도 한번 가면 되게 제가 설명할 게 많은데 거기에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뭐 이런 시비도 있고 뭐 그러는데 하여튼 백석 같은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막 고향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저항신이 아닐 것 같잖아요. 이 백석을 2차적 저항신이라고. 여러분 이육사 윤동주만 저항신으로 알고 있죠. 백석을 그러니까 일제 파괴되기 이전에 원형 공동체, 일제 파괴되기 전에 그 공동체를 노래한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학자들의 말이에요. 2차적 저항신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것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예. 문학이라는 게 예. 반드시 현실 참여적인 문학만이 예. 정당하고 그렇죠. 그건 아니죠. 다른 노선도 있죠. 그러니까 좀더 보편적인 시대를 초월하고 그리고 뭐 장소를 초월하는 그런 어떤 보편적인 그런 문학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카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맞아요. 인간의 본성이나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요지는 그런 이호석 작품을 그냥 그렇게만 보면 안 되고 여러분 이제 국문학을 하시면 요것도 하나의 저항의 또 다른 표현이다. 제가 이제 요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반드시 뭐 그런 어떤 저항을 띄어야만 문학이 그렇죠. 형성되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당연하죠. 그거 아니어도 현실 참여적인 것만 좀 더 구체하게. 저는 말씀의 수품이 그런. 알겠습니다. 기속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그거 지금 좀 설명. 자 이제 할 게 많으니까 좀 빨리 나갈게요. 오늘 요 비석을 찾아서 뭔가 비명을 찾아서죠. 그것까지 같이 해야 되니까 비석이래요. 비명. 어쨌든 그래서 이 나 주인공이 어쨌든 식민지 지식인의 전형이다.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 자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중적 자아란 말 꼭 알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중적 자아가 이렇게 하려면 일본의 동화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또 내면에서는 어때요? 죄책감이라든가 불안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적 존재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분열적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중적 존재라는 것보다 분열적 존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해가죠? 어렵지 않죠?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일단은 어떤 순수한 조선인의 모습이고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자기 모습의 또 다른 거울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써서 영수는 주인공의 내면적 자아라고도 볼 수가 있고 여러분 이 작품의 시점은 1인칭이에요? 2인칭이에요? 2인칭은 뭐 안 나오겠지만 1인칭이에요? 3인칭이에요? 이 작품은 주로 1인칭 시점이에요. 1인칭 시점. 그러니까 1인칭 시점이고 그러면 1인칭 시점의 특징이 뭐냐? 1인칭 시점의 특징이 뭐 이건 이제 여러분이 현대 소설론을 2학년 때 배우실 거예요. 그때 좀 더 자세히 배워요. 지금 1학년이라서 뭐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갈 건 없지만 1인칭 시점을 쓸 때가 있고 3인칭 시점을 쓸 때가 있잖아요. 왜 1인칭 시점을 쓸까요? 여러분이 작가라면. 여러분 작가라면 나는으로 쓰는 게 좋아요? 그는으로 쓰는 게 좋아요? 나는이 훨씬 편하죠. 그건 뭐냐면 내면 심리의 섬세한 묘사 가능. 이 1인칭 시점의 특징이 내면 심리의 섬세한 묘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작품의 시점은 1인칭 시점인데 작가가 1인칭 시점으로 쓴 이유가 뭐냐?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독자들은 내면 심리를 묘사할 거 아니에요? 그럼 독자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같이 체험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러니까 이해가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품의 심리는 이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데 이 작품은 이제 서술 이 시점이 있어보세요. 사건보다는 의식의 흐름 소설. 이제 이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 스트림 오브 컨셔스니스라고 그래요. 그 제임스 조이스 같은 영국의 그 소설가가 그 이야기한 건데 의식의 흐름이라고 해요. 자기의 어떤 내면의 의식 이런 걸 쫙 풀어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은 어떤 사건 중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앞에 미시다방 이런 거 있었죠. 미스터방 그런 거 보면 사건이 되게 재밌잖아요. 그런 사건의 중심보다는 그냥 어떤 심리적인 묘사들로 주로 나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 아까도 다시 이야기했지만 빛이라고 하는 게 문명도 될 수 있겠죠. 이 작품의 빛은 문명 또 뭐 근대성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또 이 작품의 빛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 허위의식, 허위의식 또 동화하려는 욕망 이런 것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빛이라는 게. 그래서 하여튼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맥락이 있고요. 그래서 이 영수라는 존재는 어떤 억압된 민족의 정체성, 억압된 민족 정체성 써놓으시고요. 영수가 누구인데 나? 아니에요. 영수가 거기 뭐지? 가족집에 거기 애기. 아니 근데 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아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아이의 이름이 그렇게 예. 그러니까 교재에서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누구야? 야마다 하루 이제 그렇게 보시. 인물은 나랑 한배랑 하루하고 반호가 지금 영수다. 예, 그러니까 그 야마다 하루를 이제 일종의 한국식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그래서 이 작품의 문학사적인 의의는 뭐냐? 이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는 뭘 의미할 수 있냐? 동화된 지식인의 문제들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항일 문학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단순한 항일 문학이 아니라 동화된 지식인의 문제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건 이건 심리 소설이고요. 자, 116쪽을 보세요. 116쪽에 식민지인의 정체성 찾기 여기 좀 몇 개 보고 요 비명을 찾아서 넘어가겠습니다. 116쪽을 이제 보면 이중어 글쓰기와 내선 일체를 비판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중어 글쓰기죠. 그러니까 일제 하에서는 그 일본어도 해야 되고 우리말도 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고 내선 일체는 아까 이야기했죠. 그 일본과 조선이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어 소설 나왔죠. 빗속으로는 39년에 발표된 일본어 소설이에요. 일본.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일본어를 엄청 잘 썼어요. 여러분 이광수 있죠. 춘원 이광수. 또 사랑인가? 뭐 이런 거 다 일본어로 썼어요. 옛날에는 일본 엄청 잘 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 문학상 뭐 후보까지 됐다고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일본 문단에 어떤 충격을 줬다는 것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그거가 예. 일본어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윤동주도 뭐 히라시마 도주 뭐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본어로 안 쓰면 그 창씨 개명 안 하면 할 수가 없어. 예, 맞아.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일제 치하에도 무조건 일본말 하는 게 절필한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절필 아예. 맞아요. 그 김동이라든가 거기 경주에 가셨다고 그랬지만 그런 작가들은 거의 이렇게 동화를 잘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은데. 그 사람이 일본어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제 일제 치하에는 일본어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일본 그때는 나라 우리 그 국경 일본 국호가 일본이었어요. 맞아요. 손기정 선생이 맞아. 일장기 하고 가잖아요. 맞아. 당연히 일본을 일본 쪽에 사관학교 갈 수밖에 없었고 그런 거는 아무리 친일을 하고 뭐해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117쪽에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모어인 조선어 대신 일본어로 문화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말한 이중언어 글쓰기예요. 나오죠? 이중언어 글쓰기.
그래서 일본어로 창작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걸 또 이제 뭐 나쁘게 또 생각하면 또 나쁠 수 있죠. 한국 문학사의 경계 밖으로 이렇게 뭐 과거와 달리 현재는 작품이 창작되었던 당대의 문학 사회 문학적 맥락을 고려해야 되고 그렇게 나왔잖아요. 하여튼 이제 내선 일치 허구성을 비판한다 이게 가장 포인트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그런 거에 차별 뭐 정체성 이런 것만 나와요. 여기 보면 여기 제국과 식민지라고 나오죠. 거기 보면 그래서 빗속의 의로의 화자 나는 조선인으로 제국대학에 다니면서 뭐 야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나는 뭐 미나미 센세 그러니까 선생님이잖아. 선생님 다들 그를 일본인이라고 생각한다. 뭐 아이답지 않게 말이 없고 의문해 보이는 하루오 아이들 무리에 따돌림을 당한 듯 했고 남 선생 주변을 맴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정체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 다음 단락에 보면 이 소설의 핵심 인물은 제일 조선인 지식인 선생 미나미 남 이렇게 써놨죠. 혼혈 소년 하루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인 어머니로 인해 놀림받는 것에 분노와 서러움이 가득한 아이지만 실상은 폭력에 시달리며 고통하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뭐 이런 문제. 그러니까 결국 이 하루오라고 하는 존재가 나와 하루오라는 그 존재가 결국 뭡니까? 주인공의 두 가지 면모를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요지는.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표면적인 이야기 했잖아요. 119쪽 보시면 그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빗속으로는 찾으셨죠? 표면적으로는 혼혈에 대한 일본 사회의 배타적인 태도와 제1조선인에게 가해진 차별과 배제를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조선인들의 자아성찰, 자기 정체성으로 인도한다는 말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인간의 어떤 그 내면 의식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걸 드러내고요. 3번이 협력과 저항의 이분법을 넘어서 이렇게 나왔죠. 이분법. 그러니까 이분법이라는 건 뭐냐면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건데 여러분 이제 2학기 때 국어학개론을 공부하시면 이분법이 나와요. 이분법. 그러니까 이걸 이제 또 다른 말로 이항 대립이라고 해요. 거기 이분법에다가 이항 대립이라고 써보세요. 이게 이제 소실 언어학에서 나오는데 뭐 기표와 기의 이런 것처럼 남자와 여자, 뭐 밤과 낮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항대 이분법과 같은 맥락이라고. 그제 배웠는데. 네. 그래서 이 식민지 말기를 살아간 지식인들이 자신의 존재의 의의를 찾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글쓰기. 이게 협력, 저항, 이항 대립이잖아요. 협력할 것이냐, 저항할 것이냐. 또 제국과 식민지 이렇게 될 수 없는 혼란과 복잡한 내면 의식도 깔려 있다. 뭐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읽어보면 다 그런 어떤 인간의 그런 정체성의 문제 이런 걸 잘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0쪽이 마지막 단락을 좀 볼게요. 남한에서는 식민지 말기 일본어 소설을 썼고, 그렇죠? 해방 후 북한을 선택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비기밀성계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남북의 문학사 모두 김사랑을 배제시켜 버렸어요. 왜냐하면 일본어 소설을 썼으니까 남한에서는 해방 후에 또 북한을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북쪽이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뭐 탈북이든 월북이든 뭐 이렇게 가니까 그런 쪽에서 또 빼버리니까 이게 우리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이름도 안 들어보셨잖아요. 이름 그 이야기예요. 언제 해금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80년대 이게 60년대 70년대까지 막 그러다가 80년대 좀 후반 정도 좀 지나서 좀 해군이 됐을 거예요. 정확한 제가 1984년 북한에서 네. 김사랑의 복권이 이루어진다. 예, 그렇죠. 그 정도. 북한이고 그러니까 남한에서는 좀 더 오래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문민정부 그 정도 그러니까 정확히는 저도 모르겠네요. 2000년은 아닌 것 같고요. 한국 출신이니까. 90년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8, 90년대. 예, 그 정도. 예, 그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 그 백석 같은 시인도 월북 작가잖아요. 월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그 중고등학교 때는 백석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안 다뤄지다가 최근에 이제 많이 그런 사람 많아요. 하여튼 그래서 복권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제1한인 문학계의 꾸준한 평가 작업이 있었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저항과 협력, 조선어, 일본어 이런 이중법적 기준을 넘어서려는 시도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여러 맥락들을 좀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이 강의를 좀 들어보시면 좀 도움 되실 것 같아요.